저는 5억 원짜리 최고급 실버타운 계약서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10명의 손주 모두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하셨다. 단 한 사람, 나만 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치가 끝나고 5억 원짜리 실버타운 계약서를 조용히 파기했다. 그날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에서 내가 앉아있던 의자가 숨막히게 비좁게 느껴졌던 기억이 선명하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모두의 시선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집안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친손자였고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랐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으며 어릴 적엔 할아버지 등에 엎여 뒤뜰의 흙길을 거닐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손주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며 선물을 받을 때 내 이름만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그날의 칠순잔치는 그야말로 성대했다. 우리 집안 역사상 가장 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할아버지, 박진태 회장님은 올해 75이 되셨다. 맨손으로 이 거대한 가문을 일궈내신 분이기에 집안 어른들 모두가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지금은 서울 시내에 3채의 집과 넓은 땅, 그리고 강직한 박 회장이라는 명성까지 얻으셨다.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는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었고 손님들을 위한 의자가 끝도 없이 놓였다. 먼 곳에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다. 손주 녀석들은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졌다. 몇몇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처럼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었다. 튀는 것 하나 없는 차림이었다. 나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데도 익숙하지 않다.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매일 계약서와 숫자를 마주하다 보니 집에 오면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었다. 내 이름은 박지훈이다. 나는 집안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누구도 특별히 기억하지는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첫째,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형 박서준은 사업을 하는데 말솜씨가 좋고 언제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사촌 동생 박민아는 공부도 잘하고 예뻐서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의 그 평범함은 너무나도 선명한 투명함이 되어버렸다.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셨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고 힘이 있었다. 오늘 손주들이 모두 모인 김에 내가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려 한다. 기념품으로 생각해라.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들 선물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하실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비서를 시켜 자동차 키 묶음이 담긴 붉은 쟁반을 가져오게 하셨다. 너희들 편하게 다니면서 일하라고? 새 차를 10대 뽑았다. 한 대씩 가져가거라.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손주들은 서로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할아버지의 통 큰 씀씀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박서준. 서준이 형이 일어나 첫 번째로 키를 받으러 나갔다.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았다. 동생 미나도 반짝이는 눈으로 활짝 웃으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름이 불리고 손주들이 선물을 받아갔다. 어떤 녀석은 뒤돌아서 하객들에게 키를 자랑하며 떠들썩하게 웃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덩달아 기뻤다. 솔직히 나는 물질적인 것에 크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선물을 받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명단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 나중에 따로 불러주시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이름이 불리고 10개의 자동차 키는 모두 주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더하신 뒤 자리에 앉으셨다. 내 이름은 없었다.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 새 차와 그 가격, 번호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앞에 물잔은 언제 식었는지도 모르게 차가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외감, 그 감정은 폭발하듯 아픈 것이 아니었다. 마치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은근하고 조용하게 나를 괴롭혔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혹시 시선이 마주쳐도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지훈이는 필요 없겠지. 뭐 연봉도 높은데? 다른 사람이 작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걔는 너무 조용하게 사니까 할아버지가 잊으셨나 봐. 잊으셨다. 그 두 글자가 어찌나 가볍고 또 무겁게 들리던지. 나는 웃어야 할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고 음식을 집었으며 누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잔치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는 이미 변해버렸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던 몇 년 전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장 자주 갔던 건 나였다.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밤새 주물러 드린 것도 나였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린 것도 나였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자문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잔치는 오후 3시가 다 되어 끝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는 나를 한번 보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무것도 묻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지인에게 하듯 가벼운 목례뿐이었다. 나는 웃으며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목적 없이 한참을 걸었다. 그저 숨을 좀 쉬고 싶었다. 그날 오후의 바람은 조금 더웠지만 내 마음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정말이다. 하지만 슬펐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슬픔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폴더를 열었다.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꽤 괜찮은 곳이었다. 개인실에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넓고 조용한 정원까지 갖춘 곳이었다. 나는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받았고 총 비용은 5억 원에 달했다. 이미 계약금 일부도 지불한 상태였다. 이 잔치가 끝나면 할아버지께 서프라이즈 선물로 드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다. 그것이 할아버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자문했다. 이것이 과연 더 필요한 일일까? 나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다. 물 한 잔을 따라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거창한 생각이 아닌 아주 작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 하나만 맴돌았다. 왜? 그뿐이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조용히 무언가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나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들어 실버타운 담당자의 번호를 찾았다. 내 손가락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지난주에 계약했던 박지훈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놀란 듯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들이 볼 수 없음에도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계획이 좀 바뀌어서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오후처럼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내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나의 그 조용한 결정이
훗날 우리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때에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잔치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낯선 기분 때문이었다. 마치 마음속 낡은 방 하나를 막 청소한 것처럼 아직 모든 것이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답답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 커피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서서 익숙한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벌써 채소를 씻고 마당을 쓸고 계셨다. 빗자루 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삶은 여전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은 다르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단체 채팅방의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새로 뽑은 자동차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다. 반짝이는 차 옆에서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서준이 형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할아버지 진짜 통크시다. 다들 차 생겨서 너무 편하겠네. 미나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는 메시지를 다 읽고 화면을 껐다. 아무도 한 사람이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 침묵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했다. 나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너무 쓰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어제 너무 일찍 갔더라. 할아버지랑 이야기도 못하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다. 그래, 혹시 서운했니?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나에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어머니가 처음이었다. 뭐가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볍게 한숨을 쉬셨다. 어제 그 일 말이다.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오토바이 한 대가 두 사람을 태우고 지나갔다. 그들은 무척 즐거운 듯 웃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몇 마디 당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이 집안에서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뿐. 오전 10시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조금 놀랍게도 작은아버지가 서 계셨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동생으로 성격이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는 법이 없으셨다. 집에 있었구나. 작은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셨다. 나도 웃으며 물을 따라 드렸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나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어제 너 봤다. 나는 대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더구나. 내가 지켜봤다. 나는 웃었다. 익숙해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다. 뭐가 익숙해? 넌 이 집 친손자지. 남이 아니야. 나는 침묵했다. 작은아버지는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 어제 일 내가 보기엔 좀 불합리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요? 작은아버지는 손을 저으셨다. 들으면 듣는 거지. 내가 험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작은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다. 손주들 중에 네가 할아버지를 가장 살뜰히 챙겼다. 그건 여기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그냥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지. 나는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하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 너도 알잖냐? 목소리 큰 놈이 주목받고 조용히 일하는 놈은 잊히기 마련이지. 그 말은 너무나도 정확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아버지. 저 괜찮아요? 작은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눈빛에 약간의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네가 신경 안 써도 내가 신경 쓰인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거닐다 다시 돌아보셨다. 이 문제로 할아버지랑 얘기해 볼 생각은 없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왜?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작은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네가 그런 면에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나는 웃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다. 때로는 침묵이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어깨를 한번 툭 치셨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고. 나는 작은아버지를 배웅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스스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 가서 평소처럼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붕 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으니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지훈 고객님 맞으신가요? 어제 계약 취소 건으로 전화드렸던 실버타운입니다. 나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고객님의 요청은 처리되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고객님의 경우가 좀 특별해서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뭐가 특별하죠? 네, 서류 준비도 아주 꼼꼼하게 하셨고 가장 좋은 방으로 선택하셨거든요. 보통 이런 고객님들은 막판에 취소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그냥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그녀가 덧붙였다. 혹시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나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잔치 후에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날 밤 나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온 가족이 모여 새 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준이 형이 신나서 떠들고 있었다. 차가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워. 오늘 외곽으로 드라이브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고모들과 큰어머니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나는 들어서며 인사했다. 나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나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지훈이 오빠는 무슨 차 타? 그 질문은 평범했지만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난 그냥 타던 차. 서준이 형이 끼어들었다. 아, 지훈이 차는 오래됐지. 한 10년은 됐나? 다른 친척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 지훈이는 새 차에 관심이 없나 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요.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주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문득 어제처럼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 가족 안에서는 말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어쩌면 바꿀 필요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셨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물으셨다. 지훈이 어디 있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리 좀 오너라.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고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왠지 내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보시더니 물으셨다. 어제 일찍 갔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다시 물으셨다. 왜 더 있지 않고? 나는 적당히 둘러대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을 말해버렸다. 네.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약간 변했다.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무언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비가 오기 직전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나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앉아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모든 말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려는데 아래층에서 셋째 고모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쟤 단단히 삐졌나 보네. 다른 사람이 대꾸했다. 삐지긴 뭘.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 차 몇 대가 필요하겠어. 그 말은 겉으로는 나를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있고 싶어서였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내 머릿속은 아까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침묵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에 지쳐버린 것이다. 때로는 진심 한마디를 뱉는 것이 훨씬 가벼울 때가 있다. 나는 그 일이 다른 때처럼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9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렸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내 방에 잘 오지 않으셨다. 아직 안 자냐? 네, 아직요. 아버지는 들어오셔서 문을 닫고 의자를 끌어다 내 앞에 앉으셨다. 아버지는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잠시 바라보다 물으셨다. 오늘 그렇게 말한 건 무슨 뜻이냐? 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했던 말에 대해 묻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다. 너도 할아버지 성격 알잖냐? 어른들 다 계신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하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랬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 말을 짚으셨다. 지훈아, 이 집안에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공평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데?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하셨다. 그 말은 크거나 격앙된 톤이 아니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네라고 하면 원망처럼 들릴 것이고 아니오라고 하면 지금 내 감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걸으셨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도 감정 표현에 능숙한 분도 아니셨지만 나는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실버타운 계약 취소했다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거기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 계약자는 내 이름이지만 수혜자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했더구나. 나는 침묵했다.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아버지 귀에 들어갈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생각이었냐? 나는 가볍게 웃었다.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더 오래 바라보시더니 물으셨다. 어제 그 일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셨다. 나는 21번 들이마시고 말했다. 제가 그 계약을 한 건 칭찬받고 싶어서도 무언가 대가를 바라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니
전문 시설에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치 않으시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되물으셨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한 거냐? 그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시 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셨다. 지훈아, 할아버지에게도 그분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분이다. 어떤 일들은 널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저도 알 수가 없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맞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같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네가 계약을 취소한 일은 어쩌면 할아버지를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왜 그랬어? 나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저 혼자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눈빛이 조금 변했다. 꾸짖는 것도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처음으로 나를 한 명의 성인으로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 컸구나. 나는 가볍게 웃었다. 네, 아마도요. 아버지는 일어나 문으로 향하셨다. 하지만 나가시기 전에 덧붙이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네 할아버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아버지가 나가시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옳다는 확신도 없었다. 그저 나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는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나는 다가가서 인사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나를 바라보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바라보실 뿐이었다. 나도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커피를 탔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나는 돌아보았다. 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침은 먹었냐? 나는 조금 놀랐다. 아니요. 아직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앉아서 먹고 가거라. 그뿐이었다. 아주 평범한 한마디. 하지만 왠지 목이 메어왔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예감했다. 내가 취소한 그 5억 원짜리 계약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의 침묵, 그리고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한 진짜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불과 며칠 뒤 온 가족이 수년 동안 숨겨왔던 한 가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진실은 그날 할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내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 아침 이후로 할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방식은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꾸짖는 눈빛도, 칠순 잔칫날의 그 차가운 눈빛도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이 무언가를 고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답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작은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자고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셨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셨다면 분명 중요한 일일 터였다. 나는 일찍 퇴근해서 작은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우리 집에서 골목 2개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작은아버지 댁에서는 언제나 차 향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아주 진솔한 느낌이 났다. 작은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며 별말 없이 들어오라고 하셨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라. 나는 자리에 앉아 작은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작은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으셨다. 이거 봐라.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서류가 아니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사본이었다. 증여자, 박진태.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수증자. 나는 그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박서준도, 박민아도, 그날 선물을 받았던 그 어떤 손주도 아니었다. 바로 내 이름, 박지훈이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작은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계속 읽어봐.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꽤 넓은 땅이었다. 낡은 집 한 채가 딸려 있었는데 그 가치는 수억 원이 아니라 수십억 원은 좋게 될 터였다. 계약일은 3년 전이었다. 3년 전. 나는 고개를 들어 작은아버지를 보았다. 전 이런 거 몰랐어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모를 줄 알았다. 그럼 왜?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가 네가 알기를 원치 않으셨으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주면서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다니. 작은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그게 그분 방식이다. 나는 작은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작은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3년 전, 네가 막 이직해서 월급도 불안정하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대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이걸 널 위해 준비해 두셨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분명 3년 전, 나는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나는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수입이 불안정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할아버지는 네가 부담을 느낄까봐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냥 서류만 만들어두고 네가 정말 필요할 때 쓰게 하려 하셨지.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보았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그럼 칠순 잔칫날은 왜?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작은아버지는 이해하셨다. 작은아버지는 싸늘하게 웃으셨다. 할아버지는 네가 그깟 자동차 몇 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그분 머릿속에서는 더 큰 것이 더 중요하지. 이미 너에게 가장 큰 것을 챙겨주었다고 생각하셨으니 그깟 작은 것들은 필요 없다고 여기신 거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내가 잊혔다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나니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도 아세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안다. 그런데 왜라무 말씀도 작은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할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것은 슬픔인지 무력감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럼 어제 모두가 알고 있었군요. 저만 빼고. 작은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소외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마치 진실을 발견했지만 그 진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대신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다. 왜 할아버지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작은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네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작은아버지가 웃으셨다. 너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놈이니까. 나는 침묵했다. 맞았다. 만약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나는 아마 거절했을 것이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런 방식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작은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작은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왜요? 작은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보셨다. 네가 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네가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무거웠다. 나는 어제의 칠순 잔치를 떠올렸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의 감정, 그리고 5억 원짜리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던 결정을. 만약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더 따르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할아버지가 하신 방식은 나도 동의 못한다. 의도는 좋았지만 표현 방식이 오해를 부르기 딱 좋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이제 어쩔 거냐? 나는 서류를 다시 한번 보았다. 거대한 재산, 조용한 관심,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애정.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거리감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작은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나가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덧붙이셨다. 지훈아,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와닿는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오늘 저녁 바람은 어제보다 시원했지만 내 마음은 더 복잡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 홀로 앉아 계셨다. 나를 보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돌아온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할아버지께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보지 않으셨다. 왜?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시간 있다. 왜?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나를 더 오래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단 한마디. 하지만 나는 이 대화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쩌면 나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침묵이 아닌 솔직함으로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대화 이후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현관 계단에 잠시 서서 마당 앞 자두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노란 불빛이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등이 약간 굽고 두 손을 마주 잡은 그 모습에서 문득 낯선 감정이 스쳤다. 나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언제나 굳건하고 결코 약해지지 않는 분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서 세월을 보았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지막이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나무시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가요 프로그램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이 대화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앞을 보신 채 나를 보지 않으셨다. 그래, 단 한마디. 꾸짖음도 분노도 아니었지만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보시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다. 그 눈빛은 차갑진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표현 방식이 서툴렀다는 건 알아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최소한
그건 아는구나. 나는 가볍게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나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았다. 칠순 잔칫날, 왜 제 이름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돌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대답을 듣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침묵하셨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셨다가 다시 앞을 보셨다. 그 침묵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할아버지가 되물으실 줄은 몰랐다.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내가 늙었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잊으신 게 아니군요. 할아버지는 부정하지 않으셨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일부러 그러신 거네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래. 한마디였지만 충분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은 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입에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왜요? 내가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천천히 찻잔에 차를 따르셨다. 내가 묻겠다. 너 그 차가 필요했느냐? 나는 생각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넌 무엇 때문에 서운했느냐? 이 질문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분명 나는 차 때문에 서운했던 것이 아니었다. 감정 때문이었지만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차 때문에 서운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슬펐어요. 할아버지는 침묵하셨다. 반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침묵하실 뿐이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선물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실 거였다면 최소한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눈빛이 조금 변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볍게 숨을 쉬었다. 예를 들면 지훈아, 이건 너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생각에 잠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우선순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눈에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어떤 때보다도 오랫동안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셨다. 지훈아, 네.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이해할 줄 알았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제 알겠다. 아주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인정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나는 너를 위해 다른 것을 준비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네, 알아요. 할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듯 했다. 네가 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침묵하셨다. 이번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다. 그놈이.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지만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약간의 무력감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왜?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침묵하셨다. 내가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할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다. 믿지 않는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약 할아버지가 저를 믿으셨다면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으로.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나는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이번에는 눈빛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무언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지훈아. 네. 나한테 화났느냐?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되물으셨다. 정말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슬펐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아주 가볍지만 깊은 한숨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말했다. 최선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니었다. 마치 서로를 점차 이해해가는 과정 같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실버타운 계약 취소했다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나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런 면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침묵하셨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제가 그 계약을 한 건 무언가와 맞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쩌면 할아버지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이번에는 눈빛이 아주 달랐다. 더 이상 어른이 손주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하셨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할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셨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다른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 할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셨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불과 며칠 뒤 할아버지의 한 가지 결정이 온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모두가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침묵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은 지 이틀 후 집안의 모든 것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지난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어색한 시선도 수군거림도 없었다. 하지만 조용할수록 나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수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예감대로 그날 오후에 일이 터졌다. 회사에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간결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할아버지가 온 가족을 부르셨다.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다.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작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4시가 넘었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조퇴를 신청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자고 온 가족을 소집하는 분이 아니셨다. 모두를 부르셨다면 분명 중요한 일일 터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예감이 있었다. 이 일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6시였다. 마당에는 이미 큰아버지들과 고모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모두가 와 있었지만 분위기는 잔칫날처럼 시끄럽지 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중앙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다. 그 옆에는 아버지와 첫째 큰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인사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앉아라. 나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서준이 형, 미나 그리고 다른 사촌들까지 모두 와 있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 세차를 받았을 때의 그 즐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내가 오늘 모두를 부른 것은 할 얘기가 있어서다.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더해져 있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늙었다. 그 첫마디에 몇몇은 조금 놀란 듯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늙으면 뒤시를 생각해야지. 한 고모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할아버지는 손을 가볍게 들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얘기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셨다. 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건 너희도 알 거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나눌지는 너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구나. 이 말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첫째, 큰아버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이 보였다. 서준이 형도 자세를 바로 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지난번에 내가 차를 선물했을 때 기뻐한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었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잠시 보시더니 다시 거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이 말의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의 가벼운 숨소리만 들렸다. 평생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오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나는 이해할 놈은 이해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더구나. 그 말은 일종의 수용처럼 들렸다. 할아버지는 앞을 똑바로 보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한다.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자리 같았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손주들 각자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 누구를 더 예뻐하고 덜 예뻐해서가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큰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지훈이는요? 그 직접적인 질문에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셨다. 이번에는 눈빛을 피하지 않으셨다. 네가 직접 말해봐라. 나는 조금 놀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가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제외되었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치 이 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다. 3년 전 나는 이미 지훈이에게 땅 한 피를 증여했다.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서류도 완벽하고 명의도 그놈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가치는 너희가 받은 차 몇 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서준이 형이 미간을 찌푸렸고 한 고모가 물었다. 왜 저희는 몰랐죠?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답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셨다. 나는 숨긴 것이 아니다. 그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다른 친척이 말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리고 이미 오해를 샀지.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다. 지훈아, 이제 이해가 되느냐?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머지 부분은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는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가? 두려우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네가 거절할까봐 그 대답은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두려움을 느끼시다니.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너는 내 젊은 시절을 닮았다. 받는 것도 빚지는 것도 싫어하지.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잖냐. 나는 침묵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할아버지가 이으셨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서류를 만들어 둔 것이다. 네가 정말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 없이 쓸 수 있도록. 거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각자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분이 아니셨다. 그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무시당했다고만 느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해한다. 이 말은 아주 작게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 내가 묻겠다. 그 땅 받을 거냐? 이 질문에 거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두가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비교하는 듯한 눈빛도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다. 받겠습니다. 거실이 약간 술렁였다. 나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재산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측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할아버지는 나를 1초, 2초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단 한마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냥 넘어가려는 대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동의였다.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재산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도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그날 밤 이후 조용한 비교와 질투가 집안의 갈등을 서서히 드러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시끄럽거나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예전과 같지 않게 만들기에 충분한 변화였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막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이해는 깊어졌지만 가족 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도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아주 이상했다. 아무도 다투거나 험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무언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진행 중이던 대화가 뚝 끊기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준이 형과 큰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가 거실로 들어서기도 전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큰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보셨다. 아, 지훈이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도 방금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전부 듣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묻지 않고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그저 조용히 묻힐 것이라 생각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준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차를 마시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셨다.
왜? 서준이 형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지난번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지난번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물어봐라. 서준이 형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재산 분배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듣고 싶었다. 서준이 형이 말을 이었다. 자동차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작은 거죠. 하지만 그 땅은 너무 크잖아요. 한 고모가 끼어들었다. 서준아,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다. 서준이 형이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다투려는 게 아닙니다, 고모. 하지만 저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서준이 형을 보셨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서준이 형이 대답했다. 왜 지훈이만 그 땅을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는지요. 돌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거실의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아버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이 보였다. 작은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서준이 형을 날카롭게 보고 계셨다. 할아버지가 되물으셨다. 네, 생각에는 네가 그걸 받아야 한다는 거냐? 서준이 형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말했다.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 나누실 거라면 공평하게 나누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공평한 게 뭐냐? 서준이 형이 말했다. 제 말은 각자 비슷한 가치의 몫을 받아서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이었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셨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다른 사촌형이 입을 열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고모가 작게 말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이유를 모르니 궁금할 수밖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해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셨다. 지훈아, 네, 너도 다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기대를 담은 눈빛이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실은 조용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적게 받았느냐의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준이 형이 바로 물었다. 그럼 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서준이 형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 거실이 약간 술렁였다. 내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 완벽하게 공평한 건 없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서준이 형이 미간을 찌푸렸다. 네 말은? 네가 우리보다 더 그 땅이 필요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말은 할아버지에게는 그분만의 시각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할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거지. 한 고모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손주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누구나 불편하게 느낄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비교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서준이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눌 뿐이다. 서준이 형이 물었다. 그럼 그 적합하다는 기준이 뭔데요? 할아버지는 똑바로 보셨다. 내가 보기에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다른 친척이 말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리고 이미 오해를 불렀지. 그리고 말을 이으셨다.
너희가 정원한다면 내가 다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에 거실의 모든 사람이 놀랐다. 나조차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 분위기는 갑자기 이상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거나 침묵했다. 아무도 감히 동의하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양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양보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재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평생 익숙하지 않았던 설명과 조정, 그리고 대면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네, 저는 할아버지가 다시 나누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이미 결정하신 일이니 그대로 두세요. 저희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어요. 서준이 형이 나를 보았다. 그럼 너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하지. 모두가 불편해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결국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거실은 조용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훈이 말이 맞다. 단 한마디였지만 충분했다. 할아버지는 모두를 보셨다. 이 문제는 내가 이미 결정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라. 하지만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완전히 동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의 모임은 아주 다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더 이상 시끄럽지도 즐겁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두가 침묵 속에 잠겼을 뿐 나는 방으로 올라와 홀로 앉아 있었다. 이겼다는 생각도 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변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 내 위치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바로 그 변화가 나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돈과 애정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침묵과 발언 사이의 선택.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일이 각자의 생각을 간직한 채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겉에서 속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3일 후 나는 그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오전에 집에 남아 밀린 정리를 하고 있었다. 책장을 닫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이 아이는 평소에 나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았다. 대부분 문자로 연락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나는 대답했다. 시간 있어. 무슨 일인데? 미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말했다. 골목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명랑하고 쾌활한 톤이 아니라 낮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작은 카페는 붐비지 않았다. 나는 구석자리를 잡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미나가 도착했다. 흰 셔츠에 청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미나는 자리에 앉아 나를 잠시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뭐 마실래? 아무거나. 나는 미나를 위해 밀크티 한 잔을 주문했다.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나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런 작은 것들이 상대방을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오늘 미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훈이 오빠, 솔직하게 물어볼게. 물어봐. 미나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오빠, 우리한테 화났어?
이 질문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나가 되물었다. 정말?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정말? 미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빠가 우리 때문에 서운해할 줄 알았어. 내가 물었다. 왜? 미나가 말했다. 그날 우리는 차를 받았는데 오빠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미나를 보았다. 그건 할아버지의 결정이었지 너희들 탓이 아니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할 말이 남은 듯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땅 문제. 미나는 말을 멈췄다. 나는 이해했다. 나는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나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말했다. 질투나지는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좀 곤란해. 내가 물었다. 누구한테? 오빠한테. 그 대답은 아주 솔직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왜? 미나는 컵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에는 그냥 지훈이 오빠였잖아. 평범하고 말수 적고 편한 오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빠를 다르게 봐. 나는 침묵했다. 미나가 말을 이었다. 나도 그래. 내가 물었다. 어떻게 다른데? 미나는 망설였다. 모르겠어. 그냥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변한 것이다.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변한 것 같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는 그대로야? 하지만 오빠의 위치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아주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미나는 나를 보았다. 오빠는 힘들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조금. 미나도 웃었지만 슬픈 웃음이었다. 나도 힘들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되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잠시 후 미나가 말했다. 지훈이 오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오빠, 그 땅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이 질문은 내가 한두 번 생각해 본 것이 아니었다. 여러 번. 나는 미나를 보았다. 내가 그걸 돌려주길 바라? 미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한테 그럴 권리는 없어. 그냥 알고 싶어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들은 여전히 오가고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가질 것인가, 놓을 것인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날 밤 다른 일이 일어났다. 집에 도착하니 큰아버지와 서준이 형이 마당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계셨다. 분위기는 평범한 대화 같지 않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큰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훈이 왔구나. 네. 큰아버지는 나를 잠시 보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너하고 할 얘기가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돌려 말하는 법 없이 큰아버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다. 그 땅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큰아버지를 보았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하지만 이 문제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침묵했다. 큰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만약 네가 그 땅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네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 테니까. 내가 물었다. 제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세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옆에 서 있던 서준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미움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바라보셨다. 마치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내 머릿속에는 이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가지면 무엇을 잃게 될까? 가지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말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내가 취소했던 그 실버타운 계약서를 다시 열었다. 나는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적지 않은 돈. 한때는 아주 명확했던 계획. 나는 자문했다. 내가 감정 때문에 이런 계획을 벌일 수 있었다면 저 땅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가지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아닌 다른 방법. 모든 것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정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온 가족을 놀라게 만들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존재하던 모든 비교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바로 그 결정이 할아버지를 처음으로 모든 가족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면 더 이상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의 불안정한 감정은 이제 충분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 한 잔을 타고 식탁에 앉았다. 집은 아직 조용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마당의 새소리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여러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제가 온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미나, 무슨 일이야, 오빠? 서준이 형, 급한 일이야? 작은아버지, 그래. 저녁에 가마. 아버지는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도 답장은 없으셨지만 메시지를 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썼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지금 내 기분처럼.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집 근처의 단골 식당의 자리를 예약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이 대화가 소음에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모두가 꽤 일찍 도착했다. 다들 궁금해하는 기색이었지만 많이 묻지는 않았다. 그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이미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나는 일어나 의자를 빼드렸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나를 보시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다. 나는 서둘러 본론을 꺼내지 않고 모두가 식사를 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도록 두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오늘 각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고모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 그 땅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내가 이었다.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거절하지도 않았고 제가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테이블은 조용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준이 형을 보았다. 서준이 형, 나는 형의 마음을 이해해. 서준이 형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미나를 보았다. 미나야, 오빠도 널 이해해. 미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다. 저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다. 저는 그 땅을 받겠습니다. 테이블이 약간 술렁였지만 나는 가볍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을 위해 받진 않겠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그 땅을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요양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였다. 내가 이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집 근처에 조용하고 작은 공간이요. 간병인도 두고 할아버지가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우리 가족 누구나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제가 예전에 실버타운 계약을 준비했었지만 취소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그런 곳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곳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몇몇이 가볍게 웃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좋은 보살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땅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 될 겁니다. 제가 대표로 그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테이블은 조용했다. 아무도 끼어들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이었다. 나중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 거주가 아니라 잠시 쉬거나 요양하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요.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과 멀리 떨어져 계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작은아버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여셨다. 너, 이 생각은 언제 한 거냐? 나는 가볍게 웃었다. 어젯밤에요. 작은아버지가 웃으셨다. 이놈, 머리가 단순하지는 않구나. 몇몇이 따라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자랑스러움 같은 것을 보았다. 미나가 작게 말했다. 지훈이 오빠, 오빠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나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 동의하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 필요 없다고 하실 테니까요. 몇몇이 가볍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할아버지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한마디 하셨다. 확실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거절하지도 않으셨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의 식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더 가볍고 편안했다. 아무도 더 이상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돌아갈 때 서준이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야,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나는 웃었다. 말할 필요 없어. 서준이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너 인정한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충분했다. 미나는 내 옆에서 걷다가 작게 말했다. 오빠, 오늘 진짜 달라 보여. 내가 물었다. 어떻게 다른데? 미나가 웃었다. 모르겠어. 근데 더 가깝게 느껴져.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계셨다. 나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훈아, 네? 네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웃었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편하게도 해주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바로 그 선택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할아버지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를,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것이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비교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모든 것이 시끄럽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할아버지에게서 3일 후 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지훈아, 네. 오늘 집에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조금 놀랐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아니, 그냥 집에 있어라. 이유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다. 그날 오전 내내 나는 집에 있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당에 앉아 계셨다. 나도 묻지 않고 그저 가끔 할아버지 곁에 가서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나 좀 따라오너라. 네, 어디 가시는데요? 밖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키를 집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차는 필요 없다. 걸어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을 나와 뒤편의 작은 길로 들어섰다. 이 길은 내가 어릴 때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시 와보지 않았다. 양옆으로는 낡은 집들과 빈 땅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다. 분위기는 큰 길과 달리 아주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셨다. 나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발소리만 들렸다. 15분쯤 걸었을까? 할아버지가 한 땅 앞에서 멈춰 서셨다. 나는 그곳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다. 작은아버지가 나에게 서류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땅이었다. 여기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서셨다. 풀이 조금 높게 자라 있었지만 황량하지는 않았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듯 했다. 땅 한쪽 구석에는 낡은 양철 지붕과 색이 바랜 벽을 가진 작은 집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곳으로 곧장 걸어가셨다. 나는 뒤를 따랐다. 안은 아주 단순했다. 나무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낡은 침대 하나. 하지만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자주 드나드는 것처럼.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나는 조금 놀랐다.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가볍게 웃으셨다. 네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맞았다.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시며 나에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조금 밝혀주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곳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사둔 곳이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나는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생각하려고 샀다. 나는 조금 놀랐다. 생각하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집은 시끄럽지 않냐? 여기는 조용하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조용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이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내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여기에 왔다.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물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나누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훈아, 네, 네가 이곳을 요양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나는 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날 네가 그랬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제가 추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날 대화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나는 집에 돌아와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모두가 나 같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솔직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원해서 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가볍게 웃으셨다. 그건 내가 알아봤다. 나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는 땅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곳을 다시 꾸미면 괜찮을 것 같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저 집을 수리하고 작은 방 몇 개를 더 만들 생각이에요. 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충분하기만 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언제 시작할 거냐? 나는 조금 놀랐다. 할아버지가 동의하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셨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할아버지에게 그 말은 이미 동의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재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더 천천히 걸으셨지만 발걸음은 더 가벼워 보였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조금 변하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조금 변하셨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였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바로 그 변화가 가족 중 다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에게 사과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 번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 다녀온 후 나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실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오늘의 그 모습은 무언가 더 가벼워 보였다. 지난 며칠 동안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땅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곳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대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퇴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밖을 보니 서준이 형이었다. 차에서 내린 형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대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들어와. 형은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다. 형은 안으로 들어왔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다. 낯선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다. 나는 물을 따랐다. 형은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저 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이 말했다. 지훈아, 너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형은 바로 앉지 않고 두어 걸음 서성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를 보더니 다시 침묵했다. 나는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다. 마침내 형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에 나는 잠시 굳어버렸다.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특히 서준이 형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좀처럼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형이 그 말을 했다. 내가 물었다. 뭐가? 형은 나를 피하지 않고 보았다. 지난번에 내가 그딴 문제로 그렇게 말했던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말을 이었다. 내가 다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아직 다 이해 못해. 나는 형을 보았다. 형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질투 났었어. 그 말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돌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형이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네가 그걸 받는 걸 보고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가볍게 웃었지만 어색한 웃음이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사업을 하고 가족을 챙기니까. 근데 결국 그건 내 몫이 아니었지. 나는 이해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을 알기 때문이었다. 형이 말했다. 근데 그날 네가 한 말, 그리고 네가 한 행동. 형은 말을 멈췄다. 내가 물었다. 무슨 행동? 형은 나를 보았다. 네가 그걸 너 혼자만을 위해 가지지 않은 거.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나도 생각 못했어.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생각해봤어. 만약 그게 나였다면 나는 가졌을 거야. 그 말은 아주 솔직했다. 꾸미지도 감추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형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내가 질문해서 틀린 게 아니라 너를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게 틀렸어. 내가 물었다. 어떤 시선? 형은 웃었다. 네가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은 나를 보았다. 너는 나하고 다르더라. 이제 알았어.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되지 않고 가벼워졌다. 나는 말했다. 나 형한테 화 안 났어. 형이 웃었다. 알아? 그래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었다. 야, 그 공간? 진짜로 만드는 거야? 나는 웃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는 형을 보았다. 진짜로 도와줄 거야? 형이 웃었다. 한번 보시지.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은 더 이상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기 시작했다.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기 전에 형이 잠시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나는 안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말했다. 서준이 형이 방금 왔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봤다. 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무슨 말을 하더냐? 나는 대답했다. 사과했어요. 할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올리셨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집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놈은 오랜만이구나. 나는 가볍게 웃었다. 아마 다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앞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저절로 된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알았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변하려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큰 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불과 며칠 뒤 온 가족을 다시 한번 모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재산이나 비교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었다. 그 상황은 각자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었다.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자존심과 가족의 사이의 선택을.
3일 후 집안의 모든 것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준비도 없이. 하지만 모두를 다시 하나의 공통점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 회사에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전처럼 차분하지 않으셨다. 지훈아, 지금 당장 와야겠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아직 몰라.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조퇴했다. 가는 내내 나는 평소보다 더 빨리 차를 몰았다. 패닉에 빠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들은 조금만 늦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이 거의 다 와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속삭임과 바쁜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돌아보셨다. 왔구나. 들어가셨어요? 마당으로 나가시다가 미끄러지셨단다.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자두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나 굳건하다고만 생각했던 분이 넘어지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아주 낯선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언제나 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기다렸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다. 미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눈이 빨개져 있었고 서준이 형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작은 아버지는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 더 이상 거리감도 비교도 없었다. 그저 걱정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모두가 즉시 일어섰다. 박진태 환자분, 가족 되십니까? 네, 고관절 탈구입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았다. 의사는 몇 가지를 더 설명하고 한 사람만 면회를 허락했다. 아버지가 들어가려 하시다가 나를 돌아보셨다. 네가 들어가 봐라. 나는 조금 놀랐다. 제가요? 그래. 나는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은 뜨고 계셨지만 피곤해 보이셨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 눈빛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당황하지도 약해지지도 않으셨다. 그저 조금 느려졌을 뿐. 왔구나. 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도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늙었구나. 이 말은 전에도 하셨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범한 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도 아직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예전 같지 않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천장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 땅. 어서 지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서둘러라. 나는 조금 놀랐다.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셨다. 그 눈빛은 피하지 않으셨다. 내가 보고 싶구나. 그 말에 목이 메어왔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모두가 나를 보았다. 아무도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미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서준이 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지는 그럼 됐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그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언제나 충분한 시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라는 것을. 그날 오후 온 가족은 거의 병원에 머물렀다. 아무도 일찍 가지 않았고 아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돈 얘기도 비교도 없었다. 그저 함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며칠 동안 모두가 다투던 그것은 할아버지가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서준이 형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잠시 후 형이 말했다. 야, 할아버지가? 큰일 없으셔서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말을 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아주 작게 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형을 보았다. 언제나 논쟁하던 사촌형이 아니라 한 명의 손자였다. 나는 말했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은 조용했다. 나는 마당에 서서 할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빈 의자를 보았다. 아주 낯선 느낌. 슬픔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어떤 것들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땅의 수리 계획서를 다시 열었다. 전에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분명하게 적어 내려갔다.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다. 바로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던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떤 큰 결정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작은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시끄럽거나 뒤죽박죽되거나 더 큰 사건이 터지는 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였다. 할아버지는 거의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거운 일을 혼자 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 온 가족이 거의 다 모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왔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각자 제 갈 길 가던 모습은 없었다. 아버지는 직접 할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셨다. 작은아버지는 허리가 편하실 거라며 새 등받이 의자를 가져오셨다. 미나는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부엌에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다. 서준이 형은 가장 바쁜 사람처럼 운전을 도맡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갑자기 더 착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그 조용하고 거리감 있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듯 가벼워 보이셨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큰 잔치가 아니라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그런 식사였다. 할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계셨다. 아무도 말을 다투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다. 각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가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작은아버지가 농담을 던져 모두를 웃게 하기도 했다. 서준이 형은 여전히 반은 진지하고 반은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쪽이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식사를 마치셔서가 아니라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지난번 자동차 문제 말이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보고 싶었다. 그 말은 아주 직설적이었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모두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은 네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네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온 가족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나에게만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듣도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내가 늙었다. 이제 더 이상 쥐고 있을 것도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한번 끊어진 정은 다시 잊기 쉽지 않다. 그 순간의 공기는 무거웠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서준이 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은 아주 분명하게 피하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형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면 됐다. 미나도 말했다. 저도요. 작은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다. 늙어서 애들한테 한 수 배우네. 테이블은 가볍게 웃었다. 큰 웃음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할아버지는 모두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제 그 차들은 내가 회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쓰든 나눌 줄 알아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것이 더 이상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날 식사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좋았다. 서준이 형은 나와 함께 그 땅을 수리하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볕이 뜨거운 날에도 나와 함께 서서 치수를 재고 계획을 논의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기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미나는 며칠 휴가를 내고 인테리어 계획을 돕겠다고 나섰다. 미적 감각이 좋아서 미나가 수정한 작은 디테일들은 아주 잘 어울렸다. 때로는 이건 내 재능 기부야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각자 다른 구석에 있던 우리 셋은 이제 함께 하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편안함을 느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셨다. 한 분은 서류를 처리하고 다른 한 분은 기술자들을 섭외했다. 아무도 방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셨지만 매일 오후 마당에 나와 앉아 계셨다. 어느 날은 내가 할아버지를 그 땅까지 모시고 갔다. 할아버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보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집이 아니라 변화를. 거의 2달 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아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작은 집, 마당, 나무,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공간. 처음으로 온 가족이 그곳에 모인 날 아무도 큰 행사를 열지 않았다. 그저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을 뿐.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 적당한 햇살. 할아버지는 중앙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웃으셨다. 아주 옅은 미소.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만하면 됐다. 단 한마디였지만 충분했다. 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나는 지난번 내가 소외되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태도를 보였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오늘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적절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모두가 돌아가기 위해 정리를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지훈아. 네,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엄격하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저 아주 평범한 시선이었다. 그 계약서. 나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취소했어요. 벌써.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리고 덧붙이셨다. 잘했다. 단 한마디.
하지만 나는 그것이 동의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내가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그리고 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평안한 노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남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평안한 노년의 다음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